마음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조금씩 이제 궁금한 것도 있고 할 텐데, 한의사들도 사람들, 환자들의 마음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5번째 시간이고요. 내면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볼 거예요. 아마 이 주제는 다른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요,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함께 살고 있어요. 7살 때나 5살 때나 또 11살 때나 혹은 뭐 대학교를 들어갔던 때나 과거 속에 내가 만들었던 자아상들이 실은 내 안에 모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관계를 할 때는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람과 함께 관계하기도 하지만은 과거에 있던 나의 어떤 성향 혹은 나의 아픔, 나의 상처를 가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관계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다툼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뭔가 서운하고 뭔가 억울하고 뭔가 좀 스스로 밖으로는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뭔가 좀 치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자꾸만 이렇게 감정들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면아이, 이너차일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런 게 어떤 거고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잘 치유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깐난쟁이부터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나서 학창 시절을 지나서 결혼도 했을 거고요. 또 부부 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을 마감을 하겠죠. 지금 내가 어느 시점을 살고 있든지 간에 나의 지금 마음속에는요, 내 과거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행복한 기억들도 있을지만 어느 한순간에 너무나 서운했거나 너무나 좌절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누군가를 향한 서운함으로 혹은 분노로 남아있기도 할 거예요. 이런 내면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서 내면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이 자라날 때 뇌도 함께 성장을 해나갑니다. 처음 깐난쟁이 때는 본능만 있어요. 그냥 배고프면 울고 밥이 들어오고 배가 부르면 이제 좀 행복하고 그렇게 하고, 누가 까꿍하면 까르르 웃고 혹은 뭔가 불편하면 엉엉 울고 이제 이런 본능적인 행동들을 하죠. 그러다가 점점 이제 변형계가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춘기 때까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각종 감정들을 느끼게 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 대뇌피질을 한 25살 때까지 성장을 해요. 그래서 점점 자기를 좀 통제하고 학습을 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조화를 이뤄나가고 그렇게 뇌가 성장을 하게 되죠. 보통 어린 시절에 생겼던 경험들은 이 뇌관이나 변형계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습관화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은 어린아이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이분법적인 사고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면 나쁜 사람이에요. 내 편이 아니면 네 편이고요. 자, 아이들한테 있어서 부모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둘 다 될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있어서 부모라는 무조건적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가 나를 무관심하게 여겨요. 혹은 부모가 나를 뭔가 되게 좀 이렇게 혼을 내요. 자, 그럴 때 아이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난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봐. 난 쓸모가 없는 아이인가 봐. 왜? 부모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난 나쁜 아이인가 봐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혹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난 정말 쓸모가 없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한번 심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대인관계를 할 때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좀 좋지 않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늘 품으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들을 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너무나 운이 좋게 행복했던 기억만 있다면 좋겠지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어린 시절에 상처를 한두 가지 정도는 좀 가지고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받은 내면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성인이 돼서도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과민한 반응을 보일 때 그런 경우에도 내 안에 어린아이가 튀어나온 경우들도 있고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할 때도 그렇잖아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저렇게까지 화가 나지 저 사람은? 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7살 때 형한테 장난감을 뺏겨가지고 너무나 화가 났던 그런 아이도 같이 있었을 거고요. 9살 때 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를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몰아세운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쭉 쌓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그런 것들이 또 비슷한 감정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민 반응들도 잘 나타나고요.
혹은 다른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관계를 만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도 아이들의 어떤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주기보다는 아이들한테 뭔가 자기의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고 자기의 강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요.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타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냉담해져 버리기도 합니다. 혹은 술이나 마약이나 일이나 도박이나 이런 데 이제 중독이 되기도 하고요. 너무나 공격적인 타인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일삼기도 하고요. 그 누구도 믿지 못하거나 너무도 합리적이지 않은 마술적인 사고를 형성을 해나가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고집스럽게 행동을 하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난 역시 안 돼. 나는 너무 못났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만성적인 공허감이나 우울도 이런 내면 아이의 상처로 인해서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가족끼리 휴가를 갔어요. 뭔가 자기는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근데 말은 못하겠고 알아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챙겨주지는 않고 되게 뭔가 자기의 기대하고는 좀 다르게 휴가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말을 안 하기 시작을 해요. 아이씨 몰라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하면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말을 걸어도 말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휴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다 망쳤겠죠. 실은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도 내가 도대체 왜 이랬지? 아이들한테 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좀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싶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나도 잘 모르겠는 거야. 하지만 뭔가 모르게 난 되게 서운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알고 보니까는 어린 시절에 이분의 어린아이 중에는 이런 어린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10살 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려고 너무나 기대에 차가지고는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시기만 기다리면서 파티 준비를 했는데 아버지가 9시가 돼도 소식이 없고 10시가 돼도 소식이 없고 11시나 돼서야 술이 어느 정도 이렇게 거나하게 취하신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실망했던 거예요. 같이 오늘 너무나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저러는 모습이 너무나 싫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님들한테 함부로 화를 내지 못합니다. 왜? 부모한테 화를 내거나 반항을 하는 거는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수동적인 분노를 표현하기 시작을 해요. 아버지가 돌아와서 뭐하니? 라고 했는데 자는 척을 하고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잘 해주지 못한 아버지가 좀 죄책감을 느끼기를 바랬지만은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었죠. 근데 이 내면 아이가 상처받은 게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도 뭔가 사소하게 자기한테 서운함이 있게 되거나 그러면은 아예 대화를 단절한다든지 이런 태도들이 계속해서 이분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아돌프 히틀러 아시죠? 너무나 우리 역사 속에서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긴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편을 가르고 사람들한테 잔혹하게 대할 수 있었던 거는요. 이 사람의 어린 시절에도 아주 많이 상처를 받은 시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아버지도 상당히 좀 가학적인 아동학대를 좀 많이 했던 그런 가정폭력에 좀 많이 시달렸다 그래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부모가 자기를 해할 때는 아이들은 그 순간을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순간에 어떤 걸 선택을 하냐면은 내가 나쁜 아이인가 봐. 그리고 가해자와 나를 동일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타인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피해를 주더라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갔죠. 여러분 삶에도 아마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끊임없이 반복되는 나의 타인들에 대해서 난 왜 이러지? 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누군가가 나한테 자극을 하면은 반응이 되면서 막 거기에 대해서 참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가장 듣기 힘든 말은 이런 종류예요. 네가 뭘 알아? 뭐 이런 말을 하면 저는 이상하게 너무나 많이 막 억울하고 막 흥분하고 막 이러면서 너 내가 한 게 얼마나 하는데 뭐 이러면서 막 발끈하는 제 모습이 있는데요. 왜냐면 제 아내도 어린 시절에 저희 형하고 비교당하면서부터 넌 동생이니까 이렇게 좀 한 번씩 차별받고 했던 그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상처받은 어린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을 누가 좀 잘 달래줄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 만약에 나한테 상처 줬던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준다 그러면 그게 아마 가장 좋은 치료이기는 할 거예요.
나를 상처줬던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내가 그때 너한테 그런 말을 했던 게 너무나 후회스럽고 미안하단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상처받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테지만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실 수도 있고요.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니? 저는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상처받은 이 어린아이를요, 어린 시절의 나를 지금 성인이 돼서 어른이 되어 있는 내가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간단해요. 일단은 고요하게 눈을 감고 내가 만나고 싶은 그 내면의 어린아이가 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내 눈앞에 이렇게 구체화합니다. 7살 때에 내가 눈앞에서 길을 잃고 너무나 힘들어서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고요. 그리고 그 애한테 말을 걸어주세요. 너 지금 많이 두렵니?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속에서 너무나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했던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는 막혔던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그 감정을 쏟아낼 때까지 옆에서 가만히 공감을 해주시면서 그냥 함께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세요. 그래, 너 많이 무서웠지? 괜찮아. 이제 어른이 된 내가 네 옆에 항상 있을 거니까 너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혼자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가 느껴왔던 그 두려움이 이렇게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를 가만히 안아주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앞으로 너하고 늘 같이 있을 거야. 널 내가 지켜줄 거야. 어릴 된 내가 내 안에 상처받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이를 달래주고 나면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면서 뭔가 삶에서 조금 더 다른 내 모습이 나오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뇌는요. 실제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거를 실제 경험한 거하고 똑같이 인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과거에 무언가를 좀 바꾸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요,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한번 실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놀라운 치유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상처는요,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가 아이들한테 유전이 되고 계속해서 대물림 되듯이요, 내 마음 안에 있던 이 상처도 계속해서 대물림 된다 그래요. 어려서 너무나 이렇게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 위에는요, 그 할아버지 또한 아들한테 많이 혼을 내고 가정폭력을 했던 경우들이 많다 그러고요. 그 할아버지 또한 자기가 자랄 때 그렇게 혼나고 얻어맞고 하면서 자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요, 이 상처받은 아이가 내 눈앞에 실제로 태어난 내 자식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당해온 것, 내가 할 줄 아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아이한테 또 똑같은 방법으로 상처를 주게 되고, 그렇게 상처받은 내 아이는 또 나중에 자기 아이한테 같은 방법으로 이제 상처를 주면서 상처는 계속해서 대물림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속상한 기억도 있고 상처받은 기억도 있을 테지만 여기에서 끊어내고 내 아이들한테만큼은 이거를 대물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안에 아직도 상처받아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이 있다면요, 그 아이를 좀 사랑스럽게 이렇게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혹은 나한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계신다면은 한 번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이 서로 간에 너무나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다 그러고요. 만약에 내가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치유가 될 거고요. 만약에 나한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이 나한테 가볍게라도 사과를 해준다면은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관계는 또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사과를 할 때는요, 몇 가지 요령이 있는데요, 변명은 하지 마세요. 내가 그때 너무 미안했어. 근데 너도 잘한 건 없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과가 되지를 않아요. 혹은 너무나 죄책감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사과는 하지 마세요. 아빠가 너무 못난 아빠라서 미안하다. 아빠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사과도 절대로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사과를 하고 싶다면요,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해보세요. 아니야, 내가 그때 너한테 했던 말로 너한테 상처를 줘서 정말로 미안해.
아빠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지금도 후회하고 있단다. 그때는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거든. 그때 네가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지를 생각하면 아빠도 마음이 너무 아파.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때는 꼭 다르게 행동하마. 정말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재정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상처받은 내 안에 어린아이가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방금 했던 프로세스처럼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혹은 아주 간단하게 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날마다 자기 자신한테 한 7번씩만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